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심코 벽시계를 올려다보면 한 바퀴를 돌아온 시침 끝에 묵직한 하루가 매달려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숨죽인 가정도, 불 꺼진 골목을 서성이는 허기진 마음도 그 하루 속에서 옅은 그림자를 끌고 다니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던 한 집안의 기묘한 연대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엉켜버린 관계, 도망치려 해도 끈끈이 붙어버린 혈연과 책임,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쌓인 익숙한 체념과 염치 없는 사랑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잔잔한 숨소리처럼 스며드는 진짜 삶의 냄새.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지요. 지영은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수습불가라 부를 만큼 상황 정리에 서툰 사람이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던 어느 겨울, 5번째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남편 민수가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그녀는 끝내 외면 대신 악다구니를 선택했다. 민수에게는 절제라는 단어가 없었다. 젊은 시절 회사 회식 자리에서 눈앞이 핑 돌아 의자를 걷어찬 날까지는 젊은 혈기라 여겼으나 그 후에도 술병을 놓지 않는 그의 손끝이 점점 떨려가는 걸 보는 일은 더 이상 웃어넘길 사건이 아니었다.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라는 이름이 목을 때 언저리에서만 맴돌 뿐 실제 그의 손끝이 닿는 곳은 술기운에 흐릿해진 고집뿐이었다. 의부증을 앓는 아내 지영에게는 매 순간이 검은 전조였다. 민수가 병원 침대에 누워 비척비척 웃어 보일 때마다 이불 속에 숨겨둔 정체 모를 비밀이라도 들킨 듯 심장이 울컥했고 술만 마시면 누구와도 친해진다는 그의 습관은 그녀의 의부증을 더욱 붙들어 매었다. 아들 준호는 26, 군 제대 후 취업 문턱에서 번번이 미끄러지다 어느새 시간 강사 자리를 전전했다. 꿈보다 빚이 먼저 쌓이는 현실은 그의 성정을 닮아 삐딱해졌다. 남몰래 땜빵 알바라 부르는 노무의 식당 일도 손에 붙질 않았다. 그럼에도 타지 생활 중인 여자친구 유진이 불쑥 찾아온 날, 그 낡은 전셋집에는 썰렁한 공기가 더욱 농도 짙은 어둠으로 굳어졌다. 유진 역시 최근 학자금 대출 독촉장을 품고 학교를 휴학한 채 서울로 올라온 참이었다. 취업 준비생 커플에게 고향은 언제나 그림자였다. 그날 밤 고작 달볶음탕 한 냄비를 앞에 두고도 사방에서 불꽃이 튀었다. 나 그냥 술 마실래. 민수는 밥상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주머니에서 종이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값싼 소주 4병이 덜렁대며 부딪혔다. 지영은 빈 그릇을 닦던 손을 멈췄다. 젖은 행주 끝에서 물방울이 뚝 타일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또 시작이야. 이번엔 누구랑 어울려 마셨을까. 머릿속이 빠르게 오염되었다. 여성 동료, 지나가다 마주친 동창, 심지어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온갖 얼굴이 섞여들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이 글귀처럼 새겨졌다. 한편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검붉은 눈두덩을 보며 속으로 욕설을 삼켰다. 취업 불안과 생활비 걱정으로 날선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랐지만 그는 유진 앞에서 체면을 차리려 했다. 그러나 민수가 소주 뚜껑을 이빨로 따버리는 순간 준호의 억눌렀던 자존심은 결국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식탁을 내려치고 터져 나왔다. 술에 빠져 가족 망신 주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낮게 던진 말이었지만 민수에게 돌아온 것은 무직이라는 자책과 분노가 뒤섞인 더욱 거친 욕설이었다. 지영은 그 순간 민수를 붙들고 이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또 병원에 실려가면 이번엔 장모님도 안 지켜. 죽든 살든 당신 마음이야. 민수는 비틀거리며 잔을 털어넣었다. 그의 눈동자엔 초점이 없었고 유진은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다. 간신히 한 숟가락 떴던 달볶음탕은 매운 김만 내뿜고 식기 시작했다. 누구도 젓가락을 움직이지 못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숨죽인 한숨이 곳곳에서 불규칙하게 새어나왔다. 화장실 문 닫는 소리,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병원 가자며 구급차를 부르는 지영의 떨린 목소리가 뒤섞였다. 5번째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도 민수는 처남들 험담을 늘어놓았고 간호사는 그런 민수를 진정시키려 침대 난간에 보호대를 걸었다. 그 작은 보호대가 가족 모두를 묶어버린 사슬 같았다. 새벽녘 지영은 병실 창가에서 겉옷도 챙기지 않은 채 몸을 웅크렸다. 눈두덩이 퀭하게 꺼져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수가 깨어난 뒤 또다시 잔을 찾을 것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무얼 믿고 살아온 걸까? 그 순간 뇌리를 스친 것은 의부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자신이 매 순간 택해왔던 포기하지 못함의 집념이었다. 어쩌면 그 집념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병원 조명 아래 서 있는 건 아닐까. 정신적 피로가 절정을 치닫던 바로 그때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엄마라는 세 글자가 선명했다. 지영은 한참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그 작은 화면 속에서도 장모의 떨림이 느껴졌다. 얘야, 민수 그 사람 상태가 어때? 내가 내일 아침 첫 차로 올라갈게. 목소리 끝에 묻어난 울음이 지영의 귓속을 파고들면서 그녀는 갑작스레 숨이 막혔다. 장모의 눈물, 그것이 지금까지 지영이 버틸 수 있게 만든 마지막 끈이었으니. 그리고 지영은 알 수 있었다. 이 집을 지탱하고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은 이제 장모가 흘린 눈물 속에서 비로소 명확한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튿날 아침, 민수는 병원 복도에 앉아 주사기 자국이 선명한 팔뚝을 어루만진 채 헛웃음을 흘렸다. 아직 술기가 덜 깬 눈빛은 초점이 흐렸고 지영이 들이민 해장국 냄비를 보고도 그는 헛손질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술꾼이 해장이 웬 말이냐며 악을 쓰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지영은 그 깊숙한 무력감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장모가 눈물로 보낸 메시지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장모, 고침의 진단 초기 단계라던 노무였다. 30년 전 사위 민수를 맞을 때도 10년 전 가출 사건 때도 늘 온몸으로 손주들과 사위를 감싸주던 사람이었다. 그런 장모가 딸, 나도 더는 힘겹다라며 울먹이던 새벽 통화 후 지영은 민수를 혼자 병실에 남겨두고 빈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형광등 아래에서 그녀는 숨죽인 채 천장을 노려보았다.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서로를 미워하는 데만 익숙해졌을까? 삶이란 끝없는 변명과 타협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는 용기일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 준호는 집에서 간이 책상을 부여잡은 채 5번째 면접 탈락 메일을 읽고 있었다. 자신의 무력감을 증명하던 노트북 화면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그는 온라인 강의 창을 닫아버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3차례 내리쳤다. 유진은 조용히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냄비 가득 김이 솟으면서 작은 하숙방은 일순간 따뜻한 라면 냄새에 묻혔고 그 냄새만이 지독한 침묵을 덮어주는 듯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다. 준호는 라면 물이 채 익기도 전에 숙소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또 다른 가족 병원 소환이었다.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정작 그를 닮아가는 자신이 끔찍했다. 유진은 씹지도 못한 면을 물에 쏟아내며 문시우를 적셨다. 탁자 위에는 어젯밤 민수가 휘갈겨 쓴 메모가 텅 빈 소주병 사이에 널브러져 있었다. 내 몸은 괜찮다. 내 영혼도 내 술잔이 지켜준다. 오래된 술집 벽지에나 어울릴 법한 글귀였다. 병실로 장모가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가 가까운 시각이었다. 그녀는 허리에 굽은 몸으로도 걷어들이지 못한 포근함을 품고 있었다. 지영이 문 앞에서 울음을 삼키자 장모는 먼저 품 안에 온기를 내어줬다. 딸, 괜찮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러나 그 말을 듣자마자 지영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장모는 말없이 사위의 팔뚝에 손을 얹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민수의 머리맡에는 비닐 봉투가 걸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술병 대신 두툼한 반성문 노트가 볼펜과 함께 들어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내민 알코올 의존 심리 기록용이라는 안내문도 있다 했다. 장모는 노트를 꺼내 하얀 종이를 넘겼다.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술을 끊으면 내가 누구일까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문장 하나가 민수를 완전히 깨워냈다. 술 기운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채운 것은 민망함도 두려움도 아닌 서늘한 자각이었다. 자신이 가족에게 남긴 것은 낡은 핑계뿐이며 5번이나 병원 신세를 지고서 얻은 건 자존심을 겨우 붙들어준 위태로운 자각. 그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지영 귀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부서졌다. 해가 지기 전 병실 조명이 노랗게 물드는 동안 세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지영은 남편의 손을 잡지 못했고 장모는 지영의 어깨를 두드리지 못했다. 그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가며
각자의 후회와 상실을 음미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민수는 처음으로 가족에게 눈길을 주고 말했다. 나 오늘부터 술 끊을 거야. 아니, 끊어야 해. 안 그러면 어쩌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무너질 것 같아. 그 목소리는 술 기운이 빠진 자리에 남은 맹목적 두려움의 진심이었고 장모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지영은 곧바로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랫동안 갈망했던 말이기도 했다. 아직 의부증의 그림자는 짙었지만 그녀 역시 매달리고 싶었던 단 하나의 문장이었다. 민수가 처음으로 우리를 입에 올렸다는 사실이 이날의 가장 큰 변화였다. 그날 밤 준호와 유진은 병원 근처 오래된 분식집에 앉아졌다. 준호가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유진은 말없이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준호 눈을 바라봤다.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길이 꼬였을 뿐이야. 우리도 바뀌면 돼. 그녀의 말에는 지영이 들려주던 오래된 믿음이 스며 있었다. 사람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준호는 오래된 코팅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꼭 감았다. 이 밤의 끝에서 변화를 향한 작은 발걸음들이 각자 흩어진 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수는 알코올 구조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에 서명했고 지영은 신용카드 명세서를 들고 병원 구내 매점에서 숙취해소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샀다. 장모는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며칠간 서울 맴도는 문발처럼 가족 곁을 지켜주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준호는 분식집 주인에게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부탁했다. 초라하고 불안정하지만 누군가는 모퉁이를 돌아야 집으로 가 닿는다는 것을 모두가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렇게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서히 연결되었다. 의부증에 잠식된 지영의 시선도, 욕설을 퍼붓던 민수의 입버릇도, 생활 전선마다 밀려드는 빚 독촉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온기를 기억하려는 노력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서 장모의 눈물은 가족 전원을 향한 무건의 명령이 되었다. 이제 돌아서지 말 것. 어떤 어둠 속에서도 두 손을 놓지 말 것. 비틀거려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서볼 것. 고작 하루 만에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달라지고야 말 것이라는 희망이 이 집에 첫 발을 들였다. 퇴원을 미루며 알코올 프로그램에 입소한 민수는 첫 주부터 벽을 만났다. 식당 담당 상담사는 금단 증상으로 손을 떨며 국을 흘리는 민수를 도우려 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물리쳤다. 병동 창문엔 두꺼운 철망이 있어 밖 풍경은 금빛도 회색도 아닌 얼룩투성이었다. 지영은 면회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남편의 뚫린 눈을 정면으로 맞았다. 민수는 멍하니 그녀의 귀걸이를 바라보다 주먹을 모았다. 너무 늦은 거 아냐? 라고 묻는 듯한 시선이었으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지영은 의부증이라는 이름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 지켜줘라는 말을 삼켰다. 그날 밤 그녀는 병원 앞 편의점에서 막걸리 냄새가 스민 취객을 피하듯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들 방에 켜진 모니터 불빛을 보고 문을 두드렸다. 준호는 채용 공고 창을 열어놓고 머리를 감싸 쥔 채였다. 아빠 녹음 파일 들어봤어? 전날 민수가 상담 시간에 남긴 목소리를 들려주려 했으나 준호는 이어폰을 빼고 조용히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서 서류 뭉치를 정리 중이었는데 그 서류는 두 사람이 함께 지원할 공동 창업 아이템 계획서였다. 술에 찌든 가장을 기다리느라 늘 땜빵 직원 신세였던 준호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선명히 찍힌 서류를 쥔 순간이었다. 그러나 집안의 싸늘한 공기는 창업 계획서를 손쉽게 비틀었다. 민수가 프로그램에서 도망쳐 나올 가능성이 언제든 준호의 머리를 쳤기 때문이다. 지영 역시 남편의 액정 없는 휴대폰에서 발견된 여성 상담사 번호를 보고 밤새 베란다 창틀을 붙잡고 서 있었다. 겨울 끝, 이틀째 영하로 내려간 바람에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내려놓지 않았다. 쓰러져 누워있는 장모가 꿈에 나타나 이 사람 원망은 내 몫이라며 손수건을 내밀었다. 지영은 해가 뜨기도 전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동 복도에서 마주친 상담사는 민수 씨. 오늘 새벽 자해 충동이 심했다고 귀띔했다. 지영은 시멘트 냄새가 짙은 벽에 등을 기댔다. 의부증의 불길보다 더한 공포가 완연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이 없이도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선명히 떠올렸고 그 생각에 스스로 놀랐다.
놀라움은 곧 죄책감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준호에게도 파열음이 닥쳤다. 아르바이트 사장이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 당장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으나 조건은 그 식당을 인수해달라는 암묵적 압박이었다. 준호는 가족 병원비와 학자금 빚 계산표가 적힌 메모장을 펼쳐놓고 뜨거운 깍두기 국물을 들이켰다.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아버지와 같은 길로 미끄러질까 두려웠다. 유진은 창업 자금을 모으려 더 과감히 움직여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준호는 결국 고개를 저었다. 단단한 현실은 열정보다 빠르게 건조했다. 그날 저녁, 지영은 민수가 참여 중인 집단상담 그룹 영상을 시청하며 아들에게 의무적으로 웃는 법을 알려주듯 우리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화면 속 민수는 흰 벽을 바라보며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지영의 의심은 애초에 타인의 존재가 아니라 남편 안에 잔류한 술의 그림자를 향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둘째 주, 민수는 상담 중 아내가 다른 남자와 대화만 해도 심장이 부서진다고 고백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의부증보다 더욱 질긴 질투의 대물림이 그를 짓눌렀던 셈이다. 지영이 면회를 끝내고 나오는 길, 상담사는 은근히 동반 치료를 제안했다. 그녀는 망설였으나 상담실 문고리를 잡던 순간 장모의 눈물이 떠올라 결심했다. 민수는 복도 끝에서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건넸다. 네가 옆에 없으면 못 버텨라는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지영은 문장 끝 마침표를 손톱으로 지우듯 문지른 뒤 가만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상담실에는 둥근 조명 아래 네 사람 민수, 지영, 준호, 유진이 빙 둘러앉았다. 가족 통합 세션이었다. 진행자가 상처를 위에 올려두면 도려내기 쉽다고 말하자 민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나는 술로 내 상처를 감췄다고 털어놓았다. 지영은 가슴께를 움켜쥐었다. 그의 고백이 칼처럼 날카롭지 않았고 오히려 축축했다. 마치 뒤늦은 봄비가 굳은 땅을 적시는 듯했다.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다 눈을 내리깔았다. 그동안 남긴 욕설의 파편이 자기 뺨을 때린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유진은 손등을 밀어 올리듯 준호의 주먹 쥔 손을 펴주었다. 진행자가 지금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느낌이라고 했을 때 지영은 의부증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소리 내 말했다. 나는 누가 남편을 빼앗아 갈까 두려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민수는 밑이 떨렸다. 이토록 단순한 문장에 숨죽여 삼켰던 비밀이 풀렸다. 세션 후 지영은 병동 화단에 심은 애기 동백 묘목에 물을 주고 있는 민수를 발견했다. 손등엔 주사가 남긴 멍이 검푸르게 번져 있었지만 그는 물조리를 놓지 않았다. 지영이 당신이 꽃을 돌보다니라고 웃자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게 먼저였더라. 짧은 대답이었으나 지영은 어느새 불안이 엷어지는 걸 느꼈다. 밤이 되자 민수는 숙소 침상에 누워 작은 수첩을 펼쳤다. 거기엔 금주 1일차부터 14일차까지의 몸 상태, 악몽 빈도, 아내 얼굴을 떠올린 횟수가 빼곡했다. 14일차 칸에 그는 아내 눈동자가 예전보다 맑다라고 썼다. 그 글자를 쓰는 동안 의부증의 잔향이 사라지는 듯했다. 집에서는 새로운 의식이 시작됐다. 준호는 알람을 맞춰 새벽 5시 작은 거실에서 스쿼트 300개를 하고 창업 서류 대신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재를 펼쳤다. 아빠가 퇴원하면 다시 병원에 누워있게 두면 안 되잖아. 유진은 그 곁에서 비타민 음료를 건네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또 다른 형태의 동맹을 맺었다. 밤이면 유진이 지영에게 렌틸콩 샐러드를 건네며 술 대신 단백질이라 농담을 건넸고 지영은 웃음 대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민수가 돌보는 애기 동백 사진을 휴대폰 배경으로 설정하며 닻을 내렸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장모가 다시 서울역 플랫폼의 모습을 드러냈다. 손에는 작디작은 화병, 흙이 아직 묻은 들국화 다발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순서처럼 지영 손을 잡고 물었다. 두려움이 사라졌니? 지영은 맑은 눈을 하고 아직이라고 답했다. 장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 다만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만큼 멀어질 뿐이야. 그 말은 지영이 오래 붙들던 의심의 기원을 바꿔놓았다. 그날 오후 가족 4사람은 병원 교육실에서 열린 음주 가족 회복식에 참석했다. 큼한 금주식 단호박죽을 나눠 먹는 자리에서 민수는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죽을 떠 올렸다.
지영은 그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 허둥댈까 봐 재빨리 물컵을 밀어주었다. 준호는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우리 앞으로 대출 계획같이 짜요라고 말했다. 숟가락을 입에 넣던 민수는 멈칫했지만 이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화는 깨지기 쉬운 유리컵 같았지만 확실히 존재했다. 새벽이 지나고 저녁이 다시 돌아오기를 민수는 42강좌 중 12강좌만에 상담사가 권한 알코올 충동 치환법을 소화해냈다. 충동이 올라오면 얼음을 씹으며 물은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중얼거렸다. 간호사들은 비밀리에 민수를 얼음 사내라 불렀다. 지영은 그 별명을 듣고 처음으로 실소했다. 의부증은 이렇게 얼음이 녹듯 조금씩 틈을 내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오부 감정의 해소. 민수가 프로그램 마지막 주를 맞이하던 날, 장모는 오래된 미신 기계를 들고 집에 들렀다. 손이 바쁘면 입이 덜 어지러워라며 오래전 자신이 지었던 소미불을 뜯어 커튼을 새로 달기 시작했다. 땡땡이 문이 천이 창가에 걸리자 집 안공기가 바뀌었다. 지영은 틈틈이 매트를 치우며 널브러진 병원 영수증 더미를 파일에 정리했다. 그 속에서 5번 입원했던 날짜가 선명히 흐르고 있었으나 그녀의 손놀림은 다급하지 않았다. 아무리 뒤적여도 이제 영수증은 과거 기록일 뿐 미래 예측이 아니었다. 민수는 퇴원 언지를 통보받고도 병원 도서관 한편에 박힌 금주 서적 사이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술에 대한 르포르타주가 아닌 가족 회복 사례집을 골라 들었다. 책장을 넘기다 문득 사랑은 중심을 잡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문장을 발견했다. 순간 그는 자기중심성이라는 무게추가 술 무게를 배가해왔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는 상담실에서 마지막 일기를 적었다. 나는 왜 가족보다 술을 선택했을까? 선택은 언제나 두려움 때문이었다. 술은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을 껴안아야 한다. 그래야 가족도 품에 안을 수 있으니까. 퇴원 당일 병동 복도 끝까지 따라온 상담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손을 내밀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악수를 받으며 깊게 허리 숙였다. 정문 자동문을 지나자 집 앞 벚나무에는 예년보다 이른 순백꽃망울이 맺히고 있었다. 민수는 그 옆에서 기다리던 지영을 보고 멈춰섰다. 그녀가 다가와 작은 쇼핑백을 건넸다. 그 안에는 얼음틀과 함께 물병은 비난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적힌 수첩이 있었다. 민수는 쇼핑백을 가슴에 안고 잠깐 눈을 감았다. 의부증의 흔적 대신 작은 신뢰가 자리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는 그 시작을 위해 얼음을 품었다. 저녁, 집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은 6번째 시작을 맞았다. 국은 장모가 끓인 들깨미 엿국이었고 그릇은 어릴 적 준호가 깨트렸다 접착제로 붙여 놓은 것이었다. 어떤 균열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고 다만 견고하게 굳어간다는 증표였다. 식사 도중 민수는 수첩을 꺼내 두 손으로 펼쳤다. 거기엔 그간의 일기와 더불어 하루 최소 3번 숨 고르기를 권하는 루틴이 빼곡했다. 그는 숨을 들이켜고 나지막이 말했다. 나 앞으로 매일 저녁 아파트 뒷산을 돌고 올 거야. 혹시라도 술이 생각나면 집 밖에 있을게. 지영은 숨죽여 듣더니 그럼 난 세탁실에 숨어 울기 대신 같이 걸을게라고 대답했다. 준호는 그런 부모를 바라보며 창업계획서 대신 요양보호사 실습 일지를 꺼냈다. 아빠, 나 실습 나가는 병동에서 일주일 뒤에 치매 예방법 강의가 있는데 같이 들을래요?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그래. 공부하고 나면 장모님 돌보는 법도 더 알 수 있겠네라며 웃었다. 그 웃음은 이전과 달랐다. 알코올 냄새 대신 약간의 허기, 그리고 어설픈 설렘이 섞여 있었다. 밤은 조용히 내려앉았다. 유진은 식탁 정리를 마치고 베란다 문을 열었다. 아직 완전히 녹지 않은 공기가 실내로 밀려들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내가 내일 면접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민수는 처음 듣는 소식에 눈을 크게 떴다. 유진은 이어서 아이디어 구상팀 어시스턴트 자리예요. 붙으면 창업은 조금 미뤄지지만 회사 경력을 먼저 쌓고 싶어요라고 덧붙였다.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괜찮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단한 발판이니까라고 말했다. 지영은 그 광경을 보며 마음속 어지러운 의심의 그림자를 하나씩 덜어냈다. 가족이라는 동아줄은 각자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서로를 끌어올리는 사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술 대신 장모의 들국화 화병이 남았다.
들국화는 들판 어디서든 뿌리내리지만 한번 줄기를 세우면 쉽게 꺾이지 않는다. 지영은 거실 조명을 낮추고 조용히 벽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칼날 같은 소리를 내며 하루를 마감했지만 그 소리는 결코 위협적이지 않았다. 민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얼음틀에 물을 채우고 냉동실 문을 닫았다. 그 작은 행동 하나로도 그는 술 한 병을 이길 용기를 얻었다. 장모는 소파에 앉아 뜯어낸 이불 사이로 손뭉치를 빼며 낮은 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그 자장가는 오래전 지영이 베네저고리를 입었을 때 불러주던 멜로디였다. 새벽 2시, 민수는 맞닿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잠에서 깼다. 악몽이 찾아왔지만 그는 팔을 뻗어 얼음 물을 들이켰다. 빙판 조각이 입안에서 깨지는 소리가 공허를 밀어냈다. 그는 조용히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문장을 적었다.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커져도 얼음은 녹지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일까? 그는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내일 장모님 손 치워드리기라고 적었다. 그 짧은 계획표가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어 잠이 스며들었다. 동이틀 무렵 지영은 남편의 수첩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차마 페이지를 넘기진 못한 채 제목만 읽었다. 가족에게 돌려주는 하루. 그녀는 수첩을 조심히 덮고 새벽빵을 구워 아침을 준비했다. 빵 냄새가 퍼지자 장모가 기침을 하며 방에서 나왔고 민수도 잠을 설친 눈으로 주방으로 향했다. 팬에 버터를 녹이며 지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빵이 타지 않기를 바라며 뒤집기만 했다. 버터가 지글거림을 멈추자 민수가 조용히 뒤에서 말문을 열었다. 나 오늘 해봐도 돼? 빵 굽는 거. 그녀는 잠시 뒤돌아보더니 헤어캡을 벗어주듯 주걱을 건넸다. 방금 전까지 이어지던 분노와 불신은 빵에 스며든 버터 향만큼 빠르게 흩어졌다. 그날 오후 준호와 유진은 면접장을 향해 함께 걸었다. 회색 재킷 소매 끝이 맞닿자 유진이 속삭였다. 우리 돌고 돌아도 결국 같은 길로 오게 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가족도 그러길이라고 빌었다. 면접 대기실 TV에서 금주 프로그램 성공률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성공률은 기대보다 낮았다. 하지만 준호는 화면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 아버지는 확률이 아니라 용기를 선택했어.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식탁 위에 올려진 장모의 들국화가 이번엔 더 활짝 피어 있었다. 의부증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낼 때마다 덜컹거리던 지영의 심장도 욕설 대신 얼음 물을 씹으며 다짐을 되새긴 민수의 이빨도 무직이라는 꼬리표보다 부모 돌봄을 선택한 준호의 손끝도 조금씩 강해졌다. 들국화 꽃말은 소박한 사랑이다. 가족은 마침내 복잡한 사랑이 아닌 소박한 사랑으로 다시 모여 앉았다. 새봄이 휘몰아치듯 찾아온 4월 초. 민수는 병원 사회복귀 단계 마지막 관문으로 유혹되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과거 술친구들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시기였는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곳에 서 있었다. 10년 전 회식마다 민수의 잔을 채우던 전직 상사고 과장이었다. 사람이 변했대도 술맛은 못 변해. 고 과장은 술잔을 흔들며 비웃었다. 민수는 손에 움켜쥔 얼음 물병을 더 세게 쥐었다. 순간 메리의 장모가 건넨 말이 번개처럼 스쳤다. 두려움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만큼 멀어진다. 민수는 술집 네온이 반사된 물병을 들어 올려고 과장에게 건넸다. 이제는 물이 내 잔입니다. 얼음이 쨍소리를 내며 잔 속에서 부딪혔다. 고 과장이 냉소를 흘리려던 입술을 다물 때 프로그램 진행 요원이 멀찍이 서 손뼉을 쳤다. 합격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술집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지영에게 전화를 걸어 나 이제야 발을 돌려 세웠어라고 속삭였다. 지영은 답 대신 숨소리를 들려주었는데 그 숨결엔 오랜 의심이 거치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퇴근 대신 병원 내 강의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회복자의 책 읽기 모임을 이끌던 중년 사서가 그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남자의 변명이라는 에세이를 펼쳤다. 술에 쪼그라든 시간에 대한 참회가 적혀있던 첫 문장을 읽어 내려가자 참석자들의 한숨과 웃음이 교차했다. 내 시간이 가족의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그 구절을 읽고 눈을 든 순간 민수는 지영이 병실 창밖에서 언뜻 보여주던 난간 꽃들을 떠올렸다. 사서는 독서 후 감정 나누기 대신
회복자들이 각자 손목에 자신만의 구호를 적도록 했다. 민수는 얼음 2기달아 써 넣었다. 그가 볼펜 뚜껑을 닫자 등 뒤에서 큰 손이 내려왔다. 준호였다. 아들은 병원 실습증이 달린 명찰을 흔들며 내일부터 여기서 실습이에요라며 웃었다. 민수는 아들, 내가 그 명찰 더럽히지 않도록 진짜 잘 살아볼게라고 대답했지만 준호는 명찰보다 아빠가 더 소중해요라며 강하게 끌어안았다. 순간 민수의 가슴이 뻐근히 저렸다. 욕설로 덮였던 부자가 오롯이 체온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 토요일, 가족 전체가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뜻밖에도 유진의 아버지, 수년째 은퇴를 미루며 청소용역 회사를 홀로 꾸려온 배 사장도 초대됐다. 배 사장은 첫 잔으로 보리차를 따르며 민수를 바라보았다. 우리 딸 어깨에 기대려면 대신 짊어질 게 있어야지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배 사장이 야구 글러브만 한 손을 뻗어 민수 잔에 보리차를 가득 부었다. 이걸 비울 수 있으면 나도 내 짐을 조금 내려놓지. 민수는 천천히 잔을 비웠다. 기름 냄새 배인 셔츠가 민수의 코끝을 자극했지만 그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지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두 손을 비벼 식탁을 정돈했다. 의부증이 멈칫하며 뒤돌아섰다. 식사 후 배 사장은 준호와 유진에게 고무장갑과 작업화를 내밀며 젊은 피가 필요하다고 했다. 뜻밖의 제안에 두 사람은 눈을 맞췄다. 이미 계획했던 창업은 미뤄졌지만 현장 경험은 언제나 자산이었다. 준호는 즉석에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주말마다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장모가 살포시 손뼉을 치며 가족이란 원래 서로 짐을 나눠 드는 사람들 아닌가라 웃었다. 그러고는 흰 봉투를 꺼내 지영에게 건넸다. 틈날 때마다 미신 공방에서 수선해 번 돈을 모아둔 것이었다. 쓸 때가 오면 쓰렴. 지영이 봉투를 열어보기도 전에 민수는 장모 무릎 근처에 고개를 묻었다. 울음이 목젖을 찌르고 올라왔지만 그는 쉰 목으로 겨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 우산이 아니어도 서 있을 수 있어요. 밤이 깊자 가족은 낡은 베란다에 돗자리를 펴고 작은 초를 밝혔다. 민수는 초 끝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나 같은 사람도 바뀔까봐 두려웠어. 바뀌면 예전 잘못이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 지영은 그 말 끝을 이어받았다. 사람은 잘못이 없어져서 달라지는 게 아니야. 잘못을 인정할 만큼 용기가 생겨서 달라지는 거지. 그 대답이 검은 하늘에 박힌 별처럼 반짝였다. 준호가 휴대전화 앱을 켜 별자리 설명을 읽어 내려가자 유진이 웃으며 핀 조명을 껐다. 하늘에서 별무리가 더 선명히 드러났다. 얼음도 두려움도 이 밤엔 쉼표를 찍었다. 그로부터 1년. 민수의 손목 밴드는 365일 무사 통과라는 문구와 함께 기념사진으로 교체되었다. 병원 프로그램 수료자 모임에서 그는 회복 파트너로 지정돼 신규 참가자들의 멘토를 맡았다. 첫 강연 날, 그는 단상에 올라 제게 술이란 두려움을 덮는 담요였습니다. 그런데 담요 속은 늘 어둡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불을 켰습니다라고 시작했다. 강연장 뒤편에서 지영은 조용히 눈을 감고 박수를 쳤다. 그녀의 의부증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러나 불현듯 올라오는 그림자 위에 먼저 얻는 생각이 달라졌다. 믿어도 되고 또 의심해도 괜찮다. 우리는 결국 말할 테니까. 집은 변함없이 오래된 전셋집이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거실 한가운데 작은 책상이 생겼다는 점이었다. 장모가 남긴 미싱은 모터가 고장나 책상 다리로 변신했고 그 위에는 민수의 얼음 물병과 지영의 원예 노트, 준호의 실습 교재, 유진이 가져온 창업 아이디어 스케치북이 포개져 있었다. 네 개의 노트는 색깔도 크기도 달랐지만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었다. 봄이 다시 와 들국화 대신 수국이 창가를 채울 때 장모는 요양원으로 잠시 들어갔다.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손끝 감각은 또렷해 미싱 바늘을 잡려고 했다. 지영은 자주 찾아가 장모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며 어머니, 이젠 저희가 어머니 담요예요라고 속삭였다. 장모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히며 웃음이 번졌다. 어느 주말, 배 사장이 운영하는 청소업체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준호와 유진은 그 회사의 기획팀에 합류해 고령자 맞춤 청소 서비스라는 아이템으로 정부 지원금을 타냈다. 발표가 있던 날, 배 사장은 기자들 앞에서 민수와 지영을 불러 세우고 말했다.
이 부부 덕에 우리 회사도 남의 무게를 덜어줄 용기를 배웠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사이 민수는 슬그머니 지영 손을 잡았다. 중심을 잡던 두 손이 이번에는 서로를 밀어 올려주었다. 저녁 햇살이 길어진 초여름 밤, 민수와 지영은 아파트 뒷산 산책로를 올랐다. 나무 계단은 여전히 가팔랐지만 민수는 얼음 물병을 흔들며 호흡을 조절했다. 정상에 오른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민수는 지영에게 수첩을 내밀었다. 얼음 이기다 가족 믿다 삶 살다라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지영은 웃으며 옷깃을 여몄다. 의심 대신 공기가 스며드는 곳까지 데려와 줘서 고마워. 민수는 대답 대신 수첩 맨 뒤 페이지 구석에 손가락을 댔다. 거기엔 내년 4월 3일 12개월 무알코올 기념 가족 캠핑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뜨기 전 푸르스름한 창공이 빈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빈 곳에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무수히 반짝이고 있었다. 밤이 깊어 텅 빈 산책로를 내려오며 두 사람은 웃음 대신 조용한 숨소리로 대화를 대신했다. 발밑엔 작은 조약돌이 바스락거렸고 저만 치서 달빛이 흩날렸다. 민수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지영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오늘도 술 생각이 났어. 그런데 그 생각마저 가족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더라. 지영은 고개를 돌려 민수 눈을 바라봤다. 말해줘서 고마워. 들어줄 귀가 있다는 건 더 큰 기적이니까. 그 순간 술과 의심으로 얼룩졌던 세월은 잔잔히 물러났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발목 근처 풀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오래 참았던 공기가 비로소 투명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 가족은 장모가 있는 요양원으로 소풍을 갔다. 야외 정원에서 장모 무릎 위로 노란 병아리빛 햇살이 내려앉았다. 민수는 휴대용 스피커로 장모가 즐겨 듣던 옛가요를 틀었다. 지영이 장모 손을 잡자 장모는 아직 확실치 않은 기억 너머로 우리 사위 노래 한번 해봐라라고 건넸다. 민수는 맑은 목소리로 첫 소절을 떼었다. 노래는 삐걱대었지만 장모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도 욕설도 사라지고 남은 것은 굵은 선율과 흐릿한 햇살뿐이었다. 준호와 유진은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화면 속에서 들국화가 바람을 타고 흔들리며 프레임을 서서히 가득 채웠다. 저녁 무렵 요양원을 나서며 민수는 차창에 비친 자신을 한참 바라보았다. 한때 술에 젖어 흐릿했던 눈동자가 또렷했다. 지영은 그 눈빛을 뒤에서 보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상태 좋음. 차창 밖으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자 장모가 다시 한 소절을 흥얼거리는 소리가 귀를 스쳤다. 그 멜로디가 가족의 귓가에 오래 머물렀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들국화 향 대신 신선한 빵 냄새가 퍼졌다. 새로 달린 오븐 타이머가 경쾌한 알람을 울렸다. 지영이 원예 노트 사이에 묻힌 작은 레시피 책자가 빵의 정체를 암시했다. 민수는 앞치마를 맸다. 오늘은 술 대신 버터향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자. 그는 빵을 식힌망에 올리고 칼집 사이로 스며드는 김을 바라보며 짧게 기도했다. 욕설로 얼룩진 과거 대신 버터와 밀가루가 새로운 추억을 바른다. 그날 밤 가족은 달큰한 빵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준호는 요양보호사 정규직 합격 소식을 전했고 유진은 기획팀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가 정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수는 얼음 물잔을 들고 나도 곧 회복자 가족 상담사 과정에 도전할 거야 라고 선언했다. 지영은 의심을 내려놓은 손으로 남편 잔에 물을 조금 더 부어주었다. 그녀의 손끝이 닿은 순간 얼음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작은 울림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밤이 깊자 작은 거실에 조명이 꺼지고 벽시계 초침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했다. 1년 전 응급실 형광등 밑에서 헤매던 가족이 맞이한 고요였다. 민수는 창틀에 걸터앉아 숨을 고르며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가 마지막으로 술을 삼켰던 날, 그는 문장 하나를 떠올렸다. 사랑은 중심을 잡는 가장 빠른 방법. 중심을 잡으면 삶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 오늘도 사연부스를 찾아와 한 가족이 헤매다 찾은 중심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친 바람과 얼음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용기. 그 용기가 언젠가는 따뜻한 빵 냄새처럼 삶을 채운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귀 기울여 주신 분들 중에도 자신의 담요를 술이나 두려움으로 덮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의 작은 울림이 그 담요를 살짝 들춰볼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삶은 완벽한 변신이 아니라 매일 흔들리는 마음을 서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 부스에서도 여러분의 하루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